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중국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어딘지 모르게 수상한 사건 사고들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규모 7의 지진이 일주일 사이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겁니다. 독일지구과학연구소도 지난 23일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국경지대에서 규모 7.01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도 이번 지진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앙이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도 이날 규모 6.7 지진이 발생했다고 보고했으며 지진 발생 지역과 가까운 알마티에서는 주민들이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조차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AP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AP통신은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텐산 산맥에서 발생했다면서 지진이 활발한 지역이지만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드물다고 보도했습니다. 텐산 산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4개국에 걸쳐 있는 산맥으로 관측 이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은 1978년 규모 7.1의 지진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지진이 이번에 발생했으니 사상자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주택이 붕괴되고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보도했지만 자세한 피해 상황은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00여 명이 넘는 주민이 숨진 이후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강진이 발생하자 중국의 불안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이 뭔가 수상합니다. 이렇게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는 이유는 작년 12월 최근 지진이 발생한 신장 위구르 지역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중국의 핵실험장 확충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 중국이 지난 27년간 중단했던 핵실험을 신장 자치구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닌가. 많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근에 위치한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시설 확장 등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관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이 같은 움직임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 전략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핵전략 확충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러브포는 중국이 1964년 프로젝트 596이라고 이름 붙인 첫 핵실험을 벌인 장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중국은 이곳의 5개 갱도에서 핵실험을 반복하다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가입한 후 핵실험을 중단했다고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러브포의 핵실험장과 인근에서 시설 확장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갑자기 러브포 핵실험장에 깊이 500m가 넘는 갱도가 생겼는데 육안으로 봐도 핵실험용으로 추정되는 갱도였습니다. 또 언제 만들어졌는지 120km 떨어진 군사기지를 잇는 포장도로까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위성사진에서는 언덕에 숨겨진 시추 장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래저래 의심을 살 만도 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최근 핵탄두를 빠르게 늘리며 핵무장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직후인 2013년 250기에 불과했던 중국의 핵탄두 수는 올해 2배인 500기로 늘었습니다. 미국 5244기, 러시아 5889기에 비해 보유량은 적지만 중과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월 공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은 2030년까지 작전 가능 핵탄두를 1000기 이상 보유할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미사일 시스템에 배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왜 갑자기 핵무장에 이토록 관심을 가지며 다시 핵실험장을 고치고 다듬고 확장하는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핵강대국인 러시아를 미국과 나토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핵의 위력을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미중 갈등 속 대만 해협 긴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 위협 카드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이 중국의 핵실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번 지진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것은 중국이 만들어낸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 북부 닝샤 지역에서는 버섯구름까지 관찰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화학공장 폭발이라고 둘러댔지만
버섯구름을 보고 핵폭발이 일어난 줄 알았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 중국 북부 닝샤자치구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매체들은 밤 9시쯤 닝샤자치구의 수도인 인천시 닝둥에너지 화학기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섯구름 모양의 화구가 하늘 높이 치솟는 장면이 여러 곳에서 목격됐는데 누리꾼들은 핵폭탄이 터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닝둥에너지화학기지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고로 현장 검사 인력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차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단지 내 기름 저장 탱크의 증기 코일 파손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폭발 장면을 보면 영락없이 핵실험 장면과 같아 보였습니다. 최근 중국이 이렇게 무리하게 핵실험장을 고치고 확장하면서 핵실험 재개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또 하나의 이유는 경제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 300 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6.2% 하락하면서 2018년 이후 최악의 주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 말고도 중국이 진짜 무서워하는 상황은 바로 트럼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달 말 트럼프 캠프가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60% 부과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인들을 경악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은 무역 전쟁이 아니다. 나는 중국과 모든 면에서 일을 훌륭하게 해냈고 재임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주 좋은 친구였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이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무역 전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CNBC 방송과 포춘 등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재집권 시 2차 미중 무역 전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당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재선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백약이 무효라 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청년 실업,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시진핑 주석을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된다. 중국으로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겁니다. 투자자문사 골드만삭스는 최근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자주 묻는 말은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다. 이어 트럼프 이외에도 투자자들은 중국 정부가 더 공격적인 통화정책 완화를 실행할 수 있는지와 최근 매도세 이후 중국 주식에 대한 역외 투자자들의 의중을 알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 트럼프가 만일 재선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가 최대 화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중국이 만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관세 부과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될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워낙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주특기이며 선거 전에는 중국을 압박할 듯 나오다가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돌변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찌되었든 트럼프 캠프에서 나온 당선되면 중국의 관세를 60%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중국인들을 공포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문 닫았던 핵실험장을 다시 개보수하고 확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태국이 중국을 선택하는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잠수함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될 전망입니다. 엔진 논란이 불거졌던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호위함 구매로 대체하기로 한 건데 하지만 중국은 이마저도 조만간 한국에게 빼앗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다가 중국을 택해 자충수를 두고 만 태국이 뒤늦게 피눈물을 흘리며 한국에게 매달리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태국이 독일산 엔진 탑재를 둘러싼 갈등 끝에 결국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취소하고 대신 중국에서 호위함을 구매하기로 퉁치기로 했습니다.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이달 22일 수틴 클랑생 태국 국방부 장관은 애초 계획된 중국산 S-26T 잠수함을 구매하지 않고 대신 중국산 호위함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세타 타위신 총리의 중국 방문 기간 동안 이 문제가 논의됐고 중국도 계약 변경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재 세부 사항을 협의 중으로 다음 달 중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10억 밭 많은 170억 밭이 투입된다며 잠수함 구매를 위해 이미 중국에 지급한 비용은 호위함 구매 비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역대급 사기로 논란이 불거졌던 태국 해군의 잠수함 구매 사업이 결국 무기한 보류되는 한편 태국 정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마련한 예산을 중국 신형 호위함을 구매하는 데 쓰기로 한 겁니다.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앞서 중국이 태국에게 제시한 잠수함 내에 탑재될 중국산 디젤 엔진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태국 정부가 잠수함 도입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작년 8월 중국의 설득과 오랜 협상 끝에 태국 해군은 중국산 엔진 성능을 테스트에 문제가 없으면 엔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은 조용한 게 생명인데 중국산 디젤 엔진은 소음이 심해 기본적인 기능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국 정치권에서 중국산 엔진을 탑재한 S-26T 잠수함을 도입하려 추진했지만 이번에 국방장관이 새로 바뀌면서 해당 사업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원래 태국의 계획은 중국산 S-26T 잠수함 도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며 태국에 돈을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내놓자 잠수함 대신 그 돈으로 중국산 호위함을 사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국 정부가 중국산 잠수함 도입 사업을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사기를 당한 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라고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 선박중공 국제무역공사와 S-26T 위안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4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중국에서 태국에게 가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혹해서 막판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던 겁니다. 대신에 조건은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지만 중국으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EU의 조치에 따라 독일이 해당 엔진 수출을 금지하면서 잠수함을 둘러싼 중국과 태국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독일의 수출 불허 입장에 당시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396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국제 디젤 엔진 탑재하려 했다가 결국엔 성능 이슈로 이번에 계약이 취소되는 굴욕을 맞게 된 건데요. 중국산 엔진의 성능이 독일 엔진에 뒤지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한 중국의 가스라이팅이 사실 이번에 태국에서 잠수함 대신 중국 호위함 구매로 전환됐지만 결국엔 한국의 호위함이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취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중국 호위함이 잠수함만큼이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어서인데 이번에는 결코 중국의 헛돈을 쓰지 않겠다는 태국의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요. 앞서 8월에도 SNS를 통해 중국 해군의 94명 상급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지는 등 중국 나름 고도의 기술을 집약해 만들었다는 핵잠에서도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자 이제는 중국을 정말 손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해당 소식에 대해 중국은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엔 중국 핵잠이 영국과 미국 잠수함을 잡기 위한 함정에 걸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침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한국이 대구급 호위함 FFX 배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태국이 중국산 대신 한국 호위함에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롤스로이스의 최신형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가 장착된 대구급 신형 호위함 마지막 함정이 우리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앞서 2012년 롤스로이스는 우리 해군의 대구급 신형 호위함 추진체계의 주동력원 공급업체로 선정된 후 8척의 호위함에 MT-30 함정용 가스터빈을 공급했습니다.
MT-30은 인도 당시와 동일한 최대 파워를 제공하는 건 물론 작동 편의성과 주당 약 1시간에 불과한 짧은 유지보수 시간으로 탁월한 성능을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구급 다음으로 진행되는 한국 최신 호위함 FFX 배치 3 충남함이 확 달라진 성능 또한 놀라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진수식을 거행한 충남함은 해군의 3100T급 대구급에 이은 3600T급의 첫 번째 호위함으로 광개토대왕함과 크기가 비슷해 이름만 호위함이지 구축함과 다름없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충남함은 함정에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구성됐는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 발사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를 장착했습니다. 특히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처음으로 탑재했으며 이지스 레이더와 같이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전방위 대공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레이더 탐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화전철 빨지 레이더와 레이더 팔지 공백이 발생했지만 충남함 마스트는 복합 센서 마스트 방식으로 제작해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충남함에는 사면 고정형 MFR뿐 아니라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가 마스트에 포함됐고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했다는 게 해군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충남함의 추진 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이처럼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충남함은 올해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이면 해군에 인도될 예정으로 전력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작전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대잠어뢰를 탑재한 충남함 진수 소식에 벌써부터 중국이 긴장하는 등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반응이 잇따라 쏟아졌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겨우 이 정도로 유난을 떠는 거냐, 무게 중심이 별론 것 같다 넘어지는 것 아니냐, 충남함의 크기는 한국 땅이 작다고 말하면 사이즈가 이해된다. 디자인이 별로다. 겉모습이 못생겼고 앞이 너무 무거워 뒤집힐 것 같다. 저게 좋아 보이는지 의문이다. 인도 호위함이 더 좋아 보인다. 인도랑 너무 비슷하다. 레이더와 화력 수준을 보면 발전 가능성도 없고 함포는 필요 이상으로 많다.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인다 등의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건 재작년에 건조한 중국 54A 호위함이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될까 자격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환구시보는 54호형 호위함 진수식 이후 54호형이 중국 해군 함대를 확장하고 전투태세를 높이는 데 최선의 선택이라며 자화자찬했습니다. 54호형은 대공전과 대함전, 대잠전, 연안작전과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배수량은 4053kg로 한국의 충무공 이순신급보다 작습니다. 이 함정은 120km 거리 내 표적 40개를 동시 추적할 수 있는 3차원 대공대수상 탐색 레이더, 미사일 통제, 표적 획득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직발사관 32셀에 사거리 50km인 HQ-16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한국과 중국의 호위함 성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지 차이가 나는데요. 심지어 이미 이 같은 현실을 태국 해군이 확인해준 상태로 태국 정부가 중국산은 더 이상 못 쓰겠다며 대우조선해양의 호위함 추가 주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앞서 태국 해군은 중국으로부터 나레수항급 호위함을 구입해 운영을 했고 한국에서는 인천급 호위함을 개량한 푸미포 나두냐덱급 호위함을 도입해 운영을 했는데 성능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 겁니다. 두 함정의 무장과 전자장비 모두 같은 서방 제품을 장착했음에도 성능에 엄청난 차이가 나자 중국의 적극적인 액션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돌아서며 결국 한국을 택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해군은 한국산 호위함 구매를 위해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구입 비용을 반영한 상태로 계약 체결 소식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우리의 최신 호위함인 충남급과 중국의 54호급을 비교하자면 일단 중국 호위함은 내부에 건축용 강목을 싣고 다닐 정도로 언제 고장이 날지 시한폭탄과 같은 성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 체계의 경우 충남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54호급은 디젤 엔진만 장착하고 가스터빈이 없습니다. 정숙성의 문제에서도 충남급은 전기 모터를 장착해 소음이 거의 없어 적에게 발각될 일이 거의 없지만 중국은 디젤 엔진으로 풀 가동시켜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수직 발사관도 단순한 숫자가 아닌 화력이 비교조차 되지 않는데 충남급 단 한 척만으로도
54호급 여러 척을 상대하고도 남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한국 신형 호위함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충남급의 최초로 탑재된 국산 다기능 배열 레이더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당 레이더가 360도 전방위로 탐지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KF-21의 AESA 레이더 개발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충남급의 탐지 체계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제 한국산 이지스 시스템으로 우리만의 이지스함을 건조하는 게 가능해졌는데요. 충남함이 미니 이지스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중국이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 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북한은 물론 중국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게 됐다는데 무슨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형 구축함 KDX-3 사업을 통해 전력화된 길이 166m, 경하 배수량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인데요. 2010년 림팩에 참여한 세종대왕함은 총 19척 가운데 함포 사격으로 표적의 100m 이내인 75m 오차율을 보이면서 탑건함으로 선정되기도 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구축함입니다. 실제로 최근 CNN에서 한국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은 배수량이 1만 3천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세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르면 물국 체계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를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환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함대공 요격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 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리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 해군 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블루 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핀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에 이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2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3 배치일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SM-6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신의 이지스함 정조대왕함에 우리 해군 함정 중 처음으로 탑재되는 요격미사일 SM-6는 항공기 함정 탄도미사일은 물론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 체계입니다. 실제로 SM-6는 미국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SM-2 함대 공미사일의 성능을 높인 것으로 최대 460km까지 날아가며 멀리 떨어져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의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 형수직 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미사일 요격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위아가 국내 최초로 대 드론 체계를 활용해 드론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6일 현대위아가 충북의 한 사격 훈련장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드론을 격추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총기가 낯이어 보였는데 K4 고속 유탄 기관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유효 사거리가 1.5km나 되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드론을 잡을 수 있고 간단한 플랫폼에 K4를 올리면 가성비 높은 드론 킬러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며 와 여기에 K4를 넣을 생각을 했다고 감탄했는데 좋은 생각이라며 드론 상대로 장거리 사격을 할 것이 아니기에 적당한 거리에서 화끈한 화력으로 드론을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안티드론 개발 소식에 폴란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대거 도입한 K4 고속 유탄 기관총으로 보이는 것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 폴란드 제6공수여단 제18 비엘스키 공수대대 장병들의 군사훈련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폴란드 공수대대 장병들이 한국형 40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사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폴란드에서 주문한 장비가 폴란드군에 공급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폴란드가 한국에 긴급 요청한 첫 번째 무기로 초당 최대 6발씩 분당 400발을 발사할 수 있고 유효 사거리가 무려 1.5km에 이릅니다. 또한 K212 고폭탄을 쓰면 5cm의 철판을 뚫을 수 있어 적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갑차 킬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4고속 유탄 기관총은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와 K808 차륜형 장갑차의 핵심 무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EK4고속 유탄 기관총 수백 문과 거기에 쓸 40고속 유탄을 50만 발을 계약해 한국으로부터 빠르게 납품받아 전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EK4 고속 유탄 기관총이 폴란드에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사용될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에서 공개한 영상의 폴란드에서는 드론을 잡는데도 이 기관총이 사용될 수 있다며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무기가 바로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는 드론은 전장을 누비며 러시아군의 전차와 지상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질세라 이란산 샤헤드 136 드론 등을 가지고 우크라이나군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제 지상전에서 군병력이 총을 겨누며 서로 싸우는 모습보다도 드론을 이용해서 서로 공방전을 벌이는 전투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론이 전장에서 무시문시한 위력을 발휘하면서 이를 잡기 위한 안티드론이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기존 대공방어 체계에서는 쉽게 막을 수 없기에 각국은 드론을 잡는 방어체계 안티드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북한 무인기에 공습에 당했던 한국군은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빠른 속도로 드론을 직접 요격해 격추하는 하드킬 시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드론의 방공망이 취약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해 3월 러시아 드론이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 영공에 들어갔다가 격추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폴란드에서는 러시아 드론이 들어와도 제대로 감지도 못하고 잡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드론에 대한 대공방어 체계 가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하고 있는 폴란드는 앞으로 한국이 개발한 안티드론 시스템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도입된 수백 대의 K4 고속 유탄 기관총 중 일부를 여기에 탑재할 수 있다면 폴란드는 더욱 빨리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이미 폴란드가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K808 장갑차의 주포로 사용하고 또한 상륙 돌격형 장갑차에도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안티드론 시스템에도 장착한다면 다양한 한국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K4고 송유탄 기관총을 달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추가 수출까지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한국의 수출 전략까지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 내에서는 왜 그렇게 K4를 긴급 발주했냐는 의문 섞인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을 통한 면허 생산도 검토했지만 이 또한 필요 없고 폴란드는 그냥 빨리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언론들은 군비청이 집행한 국방부의 한국산 유탄 발사기 도입 결정은 가히 혁명적이다라고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폴란드가 미국의 MK19 유탄 발사기를 190정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공백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미 보병 돌격을 통한 우크라이나 방어선 돌파를 계속 시도해왔기에 우크라이나군에서 방어선을 유지하는데 필요할 무기 중 하나가 바로 MK19나 K4 같은 고속 유탄 기관총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가 급한 대로 보유한 MK19와 탄약을 다 털어서 우크라이나 주고 그 빈자리를 메꾸려다 보니 가장 빨리 들어갈 수 있는 K4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K4는 미국 MK19와 위낙 비슷하기 때문에 MK19를 쓰던 폴란드군에게 주면 적응 기관 없이 바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기존에 쓰던 미국 MK19를 더 주문하는 게 아니라 K4 고속 유탄 기관총을 한국에 대거 주문한 이유는 빠르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4를 긴급히 구매한 것은 군비 및 장비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한 폴란드 국방부의 보다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4 유탄 발사기는 K2 탱크, K9 자주포 또는 FA50 항공기 옆에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일관된 컨텍스트를 생성하고 미국 MK19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를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드론을 하드킬로 잡는 안티드론 시험에 성공한 현대위안은 대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스트리머탄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스트리머탄은 수십 개의 비닐끈을 장착한 탄으로 요격 시 폭발과 동시에 드론 로터에 비닐끈을 감아 격추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닐끈으로 드론은 잡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닐끈으로 드론을 잡으려는 이유는 전통적인 하드킬, 소프트킬 방식에는 적잖은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직접 맞히는 하드킬은 명중 확률이 떨어질 수 있고 소프트킬에 쓰이는 제밍은 아군에게 피해가 갑니다. 제밍 방어 시스템은 드론이 나는 일대의 전파를 모두 차단하기 때문인데 비행기와 관제탑 간동신이 필수인 공항에서는 제밍 시스템을 사용하기 힘듭니다. 도심에서도 전체 통신을 모조리 마비시키면 민간 피해가 엄청나집니다. 이 때문에 고안한 것이 수십 개의 비닐끈으로 드론을 포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현대위안은 빠르게 이동하는 드론을 적기에 격추할 수 있도록 차량형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무기 개발 속도에 놀라고 있는데 한국은 앞으로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인 소형 드론을 잡기 위한 개발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는 한국산 K4 유탄 발사기를 긴급 도입한다고 하자 폴란드에서 개발하는 것이 훨씬 훌륭하고 혁신적이며 디자인도 좋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해 입증된 미국의 MK19를 더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가지 공통된 결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대량 생산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유탄 발사기는 프로토타입으로만 수년 동안 존재했으며
자동 유탄 발사기처럼 단순한 무기라도 프로토타입에서 연속 생산에 이르는 길은 최소 23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 생산에 필요한 시간은 물론 테스트 또는 초기 작동 중에 발견된 결함의 결과로 무기를 수점해야 할 위험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 기사에 반대 의견을 내놓던 이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없는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다른 무기와의 호환성을 늘려주며 폴란드군의 즉시 전력을 강화시켜주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의 특성상 무기 체계는 한번 사용하면 야전 배치 및 유지까지 30여 년 이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잠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적어도 30년은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견고했던 유럽의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를 뚫어낸 한국의 무기는 앞으로 유럽 전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서서히 잠기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